대표님, 이번에는 뭐 전세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해석할 때 전세 가격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전세 가격은 두 가지 의미에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시장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도 물량에도 영향을 미쳐요. 집을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은 내가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을 못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내놔요? 집값이 빠진다고 내놓을 수도 없죠. 그런데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시장의 매도 물량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두 가지 부류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즉 월 수입이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월세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분들도 시장의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월세 계속 받으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자산의 차액, 즉 내가 집을 산 다음에 팔아서 그 차액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오르는 거에 따라서 매물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제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매도 물량이 줄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집을 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이 빠지면 사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주택의 매수,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뭐냐면 전세 가격은 이 내가 집을 팔 건가 말 건가의 매도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 범위 밖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팔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럴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사실은 집값이 빠지거나 오르더라도 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더라도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래 가격에서 고민하고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집을 갖고 가는 게 합리적인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의사결정 차원에서도 전세 가격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시장을 당연히 예측하거나 전망할 수 있겠군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전세 가격을 쭉 보실 때 뭐냐면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월별 변동률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2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면 전국 서울 경기인데요. 2년 전 가격과 2024년 2월 전세 가격 기준으로 제가 비교해 드린 겁니다. 잘 보시면 경기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20%대로 더 떨어지죠. 서울과 전국은 10%대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20%, 1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이 한 5, 6억 정도 되거든요. 20% 빠졌으니까 한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서울은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억 7억 7천만 원 정도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변동률이 좀 커질 수 있고 이미 이 역전세 현상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그 격차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점점 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격차가 왜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가 납니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이요.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은 입주 물량에 바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권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도 18만 호 이상이 입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년 입주 물량보다도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왜? 아파트 재화라는 건 쓰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누적적으로 얼마나 공급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수도권에 이렇게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수도권이 서울 포함입니까? 불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아, 포함입니다. 네. 근데 주로 절대적인 숫자는 경기도 지역이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많으면 서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예. 왜냐하면 이주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입주 물량 증가가 수도권의 하락을 좀 더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인 거죠. 요즘 뭐 역전세 얘기가 뭐 단연 좀 화제인데 이 실태가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실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많냐. 예.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0만 가구 이상이 노출돼 있어요. 와, 많네요. 네, 규모가 일단 큰 거죠. 역전세 규모가. 그리고 꽝통전세는 전체 임대차에서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규모도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가 커도 뭐 1, 2천이면 다 소화 가능하죠. 그렇겠죠. 의미가 크지 않죠.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파트 전세 매매 변동률 예측을 보면 막 경기는 2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폭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큰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도 많고 돌려줘야 되는 액수가 많은 아파트 수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뭐 1, 2천이야 어떻게 이제 뭐 임시 변통해서 한다고 치는데 사실 1억, 2억 막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 없을 때는 사실 1,000만 원이 참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역전세 상황에 간 그 집주인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걸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놓고 또 갭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좀 자금 사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그동안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을 때에 사실 전세를 끼고 사놨으면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산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 자금과 전세를 끼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절대 금액이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융통해서 돌려줘야 된다면 이런 고금리에 바로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역전세 문제가 집주인들한테 좀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역전세 문제가 참 심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문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이거는 2024년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에 재계약되거나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물건은 2022년도에 전세 계약이 된 거잖아요. 네. 2022년 전세 가격과 지금 전세 가격을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고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찾는 시점인 2024년 최소한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무리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리한 선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뭐. 그렇죠. 지금 일단 돈이 없어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있는 집에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후순위로. 선순위가 전세 보증금이니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집주인들이나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이 어려운 게 점점 더 이제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융 측면에서 조금 숨통을 터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예를 들어서 뭐 DSR 비율을 좀 손본다든가 이거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것도 누구 입장의 효과를 얘기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집주인들한테는 효과가 있겠죠. 대출을 해준다니까. 예.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자꾸 임차인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임차인들은요 충분히 구상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깡통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집을 매도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경매라든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매까지 안 가고요. 팔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들이 싸게 팔기 싫으니까 대출은 안 되고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사실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가. 사실 정부는 뭘 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집주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 말씀은 자 정부에서 비율을 늘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금융기관이 또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아무리 늘려줬다고 해도 나 여기다 대출해줘가지고는 이거 좀 위험한데 하면은 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전세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는 대출자한테 예. 돈을 꿔준다? 그럼 뭔가 신용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신용보강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지원이 제한적으로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집주인들이 신용도가 안 돼서 돈을 못 꿔준다? 근데 거기다 신용보강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고요.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임차인은 이제 나가서 새 집을 갈 거잖아요. 그럼 이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임차인이 대출 받은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은행 돈이 선순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또 요구하겠죠. 뭘 요구합니까? 전세 인하를. 충분한 인하. 그래야 그만큼 메리트가 장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임차인들한테 또 보험을 들어가거나 보증을 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꼬리를 한번 자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이 집을 샀으면 팔아야죠. 그게 시장의 논리가 아닌가요? 그런 과정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다른 정책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더 시장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오히려 더 악순환. 그래서 이거는 좀 과감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데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서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들 구조조정할 때 보면 거기서도 이제 좀비 기업은 정리를 해야 된다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뭐 어떻게 해서 연명시켜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뭐 경착륙을 자꾸 우려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떨어지면 누군가 무조건 사요. 그게 투자 수요건 아니면 실수요건.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계속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폐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좀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나 정책이. 예, 그런 생각입니다. 뭐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게 좀 늘 보면 후행적으로 따라가면서 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은 받는데 오늘 뭐 그 얘기하려고 만난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자 역전세 입장에서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융자를 받든 뭐 융통을 하든 버틴다. 아니면 판다.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근데 파시는 게 맞다. 쉽게 말해서 형편이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력이 안 된다면 또 하나 뭐냐면
그분들이 팔아야 시장에 바닥이 와요. 시장은. 자, 잠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게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과 거래량 변화를 같이 조사한 그런 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망을 하려면 변동 원인을 찾아야 되죠. 예.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가격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감소했잖아요. 예. 이때는 공급 감소가 변동 원인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이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2021년도도 한번 보실까요? 예. 2021년도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예. 이때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집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예. 공급이 감소한 건 매물이 줄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집값이 급등하면 다음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2010년에도 1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때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집을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떨어지는 초입이니까, 예. 처음이니까 이렇게 수요가 바로 붙진 않고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반대로 2011년을 한번 볼게요. 예. 2011년을 보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때는 변동 원인이 공급 증가예요. 즉 매물이 증가한 거예요. 예. 그렇죠. 매물이 증가하는 기간이 반드시 와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매물이 증가하니까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수요가 줄어들죠. 예.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또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다시 또 매물이 나와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매물이 증가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바닥을 만들어야 진짜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2022년 보세요. 이제 수요 감소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다음 스텝은보다 다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13년의 현상을 겪어야 이제 이게 바닥을 치고 이제는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현상은 뭐냐면 수요 감소와 함께 다음에 매물의 증가라는 공급 증가 현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투자 시장의 본질이에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쉽게 말해서 막 무리하게 주식 사놓고 대출 받아 사놓고 신용으로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그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막 손절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런 게 바닥을 만들거든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든 저렇게든 억지로 버티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는 내놔야겠구나 해서 나오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안 나오면 집값에 진짜 바닥도 없고 상승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매물이 나오면 그냥 계속 부진한 거죠. 자, 전세가가 떨어지고 네. 매물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럼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 사기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겁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물이 증가해서 가격도 빠지는 건 사실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점은 아닙니다.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요. 전세 가격은 안 빠지는데 매매 가격이 빠질 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바닥을 거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아야 전세 가격이 안 빠지겠죠. 그다음에 매도 물량이 증가하려면 매물이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려면.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 수도권 이제 18만 호 입주를 앞두고 있고 18만 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은 어쨌든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 한 채 사둘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혀 매력이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전세 가격이 안 빠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삽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시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네. 실수요, 투자 수요, 이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땠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명확하게 투자 수요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요는 계속 고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도 중요하지만 변동폭이죠. 그 변동폭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투자 수요는 갑자기 막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엄청나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투자 수요가 많을 때 서울에 집을 사는 분 중에서 40% 정도가 투자로 사요. 아, 10채 중에 4채는 투자네요. 네. 지금은 근데 한 채도 안 삽니다. 네. 그러니까 4채 사다가 거의 한 채 미만으로 사니까 수요가 확 준 거잖아요. 실수요는 그렇게 줄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폭을 키우는 거 투자 수요라는 거죠. 오늘 하신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석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늘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건설사들이 집을 덜 짓고 정부도 규제를 막 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다시 과열이 되면 또 집값이 과도해지면 다시 이제 하락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사이클이 지금 반복되어 온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덜 짓는 쪽으로 갔고 어떤 규제들이 풀려 있고 이런 공급 축소나 규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정책이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뭐 대부분의 규제가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풀만한 거 웬만한 거 다 네, 풀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규제가 뭐 대출 규제 완화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보유세 세금 감면해 주는 정책도 풀었고요. 또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결국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데 네. 이 3종 세트가 거의 다 완화해 줬죠.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출 규제 완화해 주는데 지금처럼 80%가 아니라 뭐 120%까지 해주겠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분야로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완화된 상황, 풀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정책이 일단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구조적인 변화를 못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반대로 집값이 오를 때도 정책이 막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집값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뭐 한 달 동안 뭐 집값이 가격이 빠지고 있다. 막 그런 기사들도 그때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못 일으켜줘. 지금도 사실은 완화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못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정책이 이렇게 완화해주면 나중에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때 그 진폭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로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정책 완화가 없었으면 2명만 들어올 걸 4명, 5명, 6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동폭을 이런 정책이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차원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3개 신도시 공급이죠.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져도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공급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고 정지작업, 땅에 작업을 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매각한 다음에 민간 건설사가 거기서 공급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다시 또 지연되는 거예요. 민간 공급은 언제만 증가하냐면 가격이 오를 때만 증가합니다.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이 빠질 때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가격이 오를 때도 이 공급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차가 존재하니까. 지금 공급을 안 하면 2년 후, 3년 후에 다시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간에 맡겨놓은 이상 공급은 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공급이 감소하는 건 집값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면 분양이 감소하잖아요. 분양이 감소하면 입주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갭 투자가 증가하고 갭 투자가 증가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또 계속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만 보면 이제는 올해는 사실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내년부터 분양 물량이 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든요. 네. 그럼 2025년이나 26년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해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제가 연간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이 중요하니까 이 누적된 입주 물량은 해소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2026년, 2027년 정도 가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 빠지기 시작하고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역시 이제 방향을 트는 그때부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투자 수요가 들어오겠죠. 집값은 빠져 있고 전세 가격은 안 빠진다면 갭 투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시장에 또 견인 효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중에서 이 정책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투자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나올 거예요. 네.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예.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살아나니까.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남아있긴 하죠. 네.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좀 자기가 공부하고 판단하는 게 결국은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 판단하는 요령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시장의 시점과 변화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시점과 변화를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제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3억이 떨어졌는데 제가 1억 더 떨어집니다 했는데 여러분은 3억 떨어진 걸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 수준에 딱 맞아요. 충분히 감내하면. 그러면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 집 마련하셔도 상관없다는 뭐 서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건을 대해서 전 얘기하는 거지 이 조건을 여러분의 시점을 꼭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조건도 있다. 반대로 지금 3억이 떨어질 때 내 조건이 안 돼서 이걸 못 산다. 그러면 당연히 향후로 다시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시점을 시장의 시점과 나의 시점을 좀 구별해서 교집합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집값이 하락기에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집은 내 집 마련은 떨어진 집을 사는 거예요. 가격이. 왜 이런 말씀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상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고 불황일 때 내 집 마련할 때 덜 떨어진 집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에서 보시면 계속 요즘 또 어떤 기세가 나오냐면 이런 데는 최고가 찍는다. 다른 데는 떨어져도. 사실 이런 데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한 10개 아파트를 정하셨다면 그중에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가격을 되게 관심 있게 보시라. 안 떨어진 게 안전하지 않고요.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덜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많이 떨어진 주식을 싸다고 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식과 부동산의 좀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순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전세 대출이 오히려 집값을 좀 과도하게 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전세 사기도 사실상 전세 대출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어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본질적인. 예. 사실 아주 본질적인 인과관계는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 건데 임대료잖아요. 예. 비싸진 집에 임대료가 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집값 상승, 즉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온 집값 상승이 전세 가격 인상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다 대고 입주 물량이 또 증가하고 있으니까 하락폭을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전세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집값을 안정시키면 전세 가격은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는 이게 사용 가치잖아요, 전세 가격은. 네. 근데 집값은 투자 가치가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투자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용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이 비싸질수록 거기에서 사용 가치 사용하려는 사람도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사실 본질적이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간 참 유용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